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강의하고 있는 손윤공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8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바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론은 한 3강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바로 우리가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사회복지 행정론은요.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함께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될지,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바로 이제 최근 7년 동안에 출제되었던 출제 경향을 보더라도요. 바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과 역사에 대한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특히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부분에서 1문제,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 2문제, 역사에 대해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전달 체계는 어디서도 배웁니까? 바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바로 길버트하고 테렐이 제시했던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바로 할당 체계. 그리고 무엇으로 줄 것이냐? 바로 급여 체계.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만들 것이냐? 바로 재원 체계. 누가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냐? 이게 바로 전달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꽃이 바로 전달체계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에서 전달체계에 대한 구축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성의 원칙, 그리고 공평성과 그다음에 포괄성의 원칙, 그리고 또 뭐 통합성의 원칙, 또 다양한 어떤 접근성과 책임성에 대한 원칙,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공적 전달 체계하고 민간 전달 체계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공적 전달 체계 안에서도 바로 중앙 정부가 전달할 때의 장단점이 있고요. 지방 정부가 전달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이 전달했을 때 장단점이 있겠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서비스 품질 관리는 이제 보통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TQ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QM. 자, TQM은 뭐냐면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자,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총체적 품질 관리라는 부분이 출제가 지금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는요. 서브 퀄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서브 퀄이라는 부분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서브 퀄은 뭐냐면, 자, 자이사블과 베리, 그리고 이런 그 페라슈라만 등에 의해서 함께 공동으로 연구했던 것이 바로 서브 퀄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브 퀄은 뭐냐면 서비스와 퀄리티를 합친 하나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서브 퀄이 좀 더 출제 비중이 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좀 한 2, 3년 동안은 바로 서브 퀄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 이제 TQM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직 이론에 대한 부분이죠. 자, 조직 이론하면 바로 이제 고전 모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전 모형 또는 고전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고전 모형에는 자,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관료제 이론, 그리고 이제 포드 회사에서 근무했던 엔지니어, 바로 테일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든 바로 과학적 관리론, 자, 그리고 규리카 어윅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신개념의 관료제 이론, 즉 공공행정학파 이론. 자, 이 3가지가 바로 고전 모형이거든요. 관료제 이론에서는 이런 겁니다. 자, 조직이 좀 더 생산성을 높이려면요, 그 안에서는 전문성과 분업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위계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제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관료제 이론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포드 회사에서 근무했던 바로 테일러라는 엔지니어는요, 이 사람은 바로 워커홀릭이에요.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새벽 대바람부터 출근해갖고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는 많이 진짜 워커홀릭이죠. 자신의 영혼까지도 갈아엎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월급은 똑같이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뭔가 좀 불합리하고 뭔가 좀 불공정하고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나는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100만 원? 저 사람 9시 출근해갖고 6시 땡 퇴근해도 저 사람도 100만 원? 뭔가 좀 불공정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바로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최대 만들 수 있는 작업 양을 바로 시간과 동작을 통해서 계산했고요. 그 시간과 동작을 통해서 계산했던 그 작업량의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이제 성과급제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바로 관리자들에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시간과 동작을 통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바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의 이상의 초과되는 어떤 그 업무 성과를 올렸다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급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직원들이 한 10명 있는데 한 친구가 10개를 만드는데 그 사람은 11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개분을 더 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또 성과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이 위기감을 느끼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도 받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나도 열심히 해갖고 10개가 아니라 11개, 12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달이 되니까 또 어떤 두 사람은 11개 또는 12개를 만들어서 한 개, 두 개를 더 초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성과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7사람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성과급 받아야지. 나도 인센티브 받아야지.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럼 그 개인의 노력이 결국에는 부서의 생산성으로, 부서의 생산성이 결국에는 바로 기업의 어떤 생산성, 그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판단 그거가 돼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월급이 아니라 이제 연봉제, 성과급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규칙과 어휘도 바로 이제 현대적인 감각에서의 바로 관료제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 분업과 통제라는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결국엔 보니까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통합과 그리고 바로 분업과 전문화와 그다음에 위기 질서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죠. 바로 이제 폐쇄 체계라는 부분입니다. 폐쇄. 외부 환경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조직의 생산성만을 끌어올리는 방법들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췄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인간관계 모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모형. 자, 이 인간관계 모형에는요, 대표적으로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메이오. 자, 하버드대 교수인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호손 실험이라는 것은 바로 호손 공장에서 실험을 했다 그래서 호손 실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호손 효과라는 것이 있긴 하죠. 자, 그래서 메이오의 호손 실험을 통해서 바로 비공식적인 집단들의 어떤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공식적인 조직은 바로 항상 비공식적인 조직들,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포섭을 했을 때 결국에는 조직의 생산성을 끌어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공식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그리거죠. 자, 맥그리거라는 사람은요, 일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일을 싫어한다, X이론, 일을 좋아한다, yes, 그래서 Y이론. 그래서 일을 싫어하는 사람과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일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통제와 지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을 놀이처럼 휴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지와 칭찬과 응원과 격려하고 보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결국에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룬트 스테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룬트 스테치는 Z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자, 룬트 스테치는 뭐냐면, 자,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자, 과학자, 연구자, 학자, 발명가 이런 사람은 특정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로 하루에 12시간, 18시간, 20시간, 24시간, 30몇 시간씩 열심히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 사람이 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룬트 스테치는 Z 이론에서는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자유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인간관계 모형에서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도 바로 조직 외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모형도 바로 폐쇄 체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다는 다 개방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구조와 유형에 대한 부분에서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과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도 2문제 정도. 자, 그다음에 인사관리 또는 인적자원관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인사관리 그리고 바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직업능력 개발,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 그리고 또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킨다면요, 총 5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출제 비중이 꽤 많은 것이 바로 인사관리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관리는 이제 크게 4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품목별 예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과주의 예산,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획 예산, 마지막에는 연기준 예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예산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획, 의사결정, 마케팅이라는 부분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획과 의사결정, 마케팅에서 각각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욕구조사하고 이제 평가조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욕구조사에서 한 문제 또는 평가조사에서 한 문제에서 총 2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설계, 그다음에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 설계 부분에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은 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바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한 부분으로 3시간에 걸쳐서 바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과 역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 자, 사회복지 행정은요, 우리 휴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학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휴먼 서비스 학문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행정과는 좀 다르게 사회복지 행정은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센펠트라는 사람은 사회복지 행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 행정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자, 사람을 직접 다루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도덕적인 정당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도덕적 정당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윤리적 딜레마, 갈등의 문제가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갈등의 문제가 결국에는 도덕적인 모호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윤리적 갈등의 문제는 뭡니까? 자, 이제 가치에 대한 문제, 의무에 대한 문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중성의 문제.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윤리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가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 존중의 가치도 있고요. 자기 결정권의 가치도 있고요. 비밀 보장의 가치도 있고요. 개별화에 대한 가치도 있고요. 다양한 가치들인데요. 이 가치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생명 보호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한 거지, 아니면 생명 보호가 더 중요한 거지. 또는 자기 결정권과 바로 비밀 보장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또 딜레마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로엔버그하고 돌거프라는 사람이 또는 리머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윤리 심사표를 제시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로엔버그하고 돌거프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생명보호가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의무도 마찬가지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중성,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갈등의 문제에 놓여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덕적인 모호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기관 직원과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작용과 일선 성원들에 대한 활동이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클라이언트에서 최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일선 직원들, 즉 사회복지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로 첫 번째 첫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족도 여부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 사회복지사가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어유 파마 그냥 뽀글뽀글 잘하셨는데 어디서 했어요? 저도 거기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어머님 빨간색 루즈 뭐 또 그 매니컬 바르셨네요. 너무 이뻐요. 지금 20대 같으세요. 자, 립 서비스도 그 어르신들에게 에이 무슨 뭐 이렇게 하지만 기분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조직에서 뭔가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하기 전에도 직접 오는 데 있어서 반갑게 맞아주고 또 오는 것이 바로 이제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초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기분 나쁜 것도 기분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나쁜 것도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 첫인상이 모든 것에 바로 기준이 돼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총체적인 품질 관리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할 텐데요. 총체적인 품질 관리는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결정한다? 바로 사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이용했던 바로 클라이언트, 바로 고객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총체적인 품질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한 가지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학습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총체적인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에 대한 부분은 거기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식당의 어떤 규모, 식당에 대한 어떤 청결,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센스, 직원들에 대한 예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음식까지 먹고 그다음에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또 고객이 갖고 있는 어떤 요구사항들을 잘 지켜주고 또 처리를 해줬을 때 비로소 맛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맛을 평가하게 된단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음식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클라이언트 분들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 오더라도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환경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를 맞이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그 예절, 센스, 그리고 반가움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제 고객이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 행정은요 주로 이제 전문가가 바로 이제 사회 환경 적인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전문가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죠.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에 대한 변화가 매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욕구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다 보니까 대부분 또 다른 문제에 또 욕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다음 번째는 정책에 대한 변화, 법과 정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바로 어떤 사업과 그다음 비전과 미션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자,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줄어들다든가 아니면 기부금이나 후원금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든가 이럴 때 바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매우 다양하고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은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은 다 이제 사회복지사이고 이제 1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텐데 그러면 저의 알코올 단주를 위해서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다 개별적으로 다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틀릴 거예요. 어떤 분은 6개월이면 될 것 같다. 어떤 분은 1년이면 될 것 같다. 어떤 분은 3년이다. 어떤 분은 10년이다. 어떤 분은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아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A라는 사람도 전문가고 B라는 사람도 전문가고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도 다 전문가인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누구는 3개월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3년이다, 10년이다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별도의 어떤 표준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쌍둥이들끼리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개별적인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왔던 환경이 틀리고 나왔던 어떤 태어났던 배경과 그다음에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인 부분에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라왔던 그런 환경이나 상황들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결과적인 부분에 알코올 의존적이다라는 부분으로 똑같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 바로
개별적인 전문가들은 개별적인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3개월이다, 이 사람은 6개월이다, 이 사람은 1년이다라는 부분에 별도의 기준들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바로 결국에는 바로 기술이 다양하고요. 불확실하다고 하는 건데요. 자, 어떤 분이 이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0년, 1년짜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3개월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3개월이면 제가 단주를 해줄 수 있다니까 바로 선생님한테 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저 좀 단주 좀 시켜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초과학처럼 실험실에서 무균 상태에서 이 사람을 통제하고 외부 외생 변수를 다 통제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다면 바로 인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 월수금 하루에 2시간씩 오셔갖고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술 먹을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집안의 냉장고에도 술이 있을 테고, 그래 편의점에서도 술이 있을 테고, 식당에 가서도 술이 있을 테고, 하물며 술집에 가서도 술이 있을 테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서 술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월수금 바로 하루에 2시간씩 와갖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제3의 변수가 또는 외생 변수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라는 것을 정확히 지킬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목표가 애매모호하고요. 그리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잴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바로 결과평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조직은요, 변화와 혁신에 대한 부분이 다른 조직보다는 그 저항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6번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달 과정은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7번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사회적 또는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인 다양한 후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8번째, 외부의 어떤 공공 민간 조직과 활동을 하면서요, 주로 이제 외부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바로 이제 갈등의 문제, 즉 윤리적인 딜레마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런 윤리적인 딜레마가 결국에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 바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바로 24회 때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 대해서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도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네트워크나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서 조직의 어떤 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행정이 갖고 있는 특징은, 자, 공익성, 공평성, 접근성이라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추구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정책과 클라이언트, 종사자 간의 어떤 조직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가 용이하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죠. 예. 정책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목표,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거, 종사자가 갖고 있는 거, 각각이 갖고 있는 목표들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가 매우 다양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들이 매우 복잡하죠. 그리고 또 종사자, 즉 사회복지사들은요, 전문적인 가치관도 이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직에 비해서는 바로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가 모호하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역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역사 하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근대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근대 이후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6월 25일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25일 이후부터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1992년도, 우리가 1953년도에 휴전하기 전까지 완전히 남한이 절대 빈곤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표현도 하고요, 피죽도 못 먹었다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 물론 저는 사실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어르신분들이 그만큼 6.25 때 바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먹을 게 그렇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원조 물자들을 구호 물자들을 지원을 받았겠죠. 구호 물자를 지원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요. 저 사람, 이 사람 배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무질서하게 내 거야, 네 거야 하면서 막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암투를 벌이고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이런 부분이었었죠. 우리나라도 그랬었던 거잖아요. 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나 또는 최근에 또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구호 물자를 지원해 주는데 막 진짜 막 다 찌그러진 그릇 같은 걸로 나한테 달라고 수프를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발생을 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부분으로 막 서로 간에 막 구호 물자를 받아가려고 서로 간에 막 경쟁을 벌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1952년도에 외국의 원조 단체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구호 물자를 정확히 배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회복지 행정에 꽃을 피우게 되었던 부분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카바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1952년도 외국 민간 원조기관 협의회 카바가 이제 설립되면서 구호 물자를 배분해 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활동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텐트로 바로 보육원, 고아원 같은 것들 짓게 되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그다음에 학교 등을 바로 짓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카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조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상호 조정을 하면서 또 합동조사를 통해서 단체 교섭과 그다음에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들이 이 카바가 했던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950년대죠. 자, 시험에서는 한번 이 카바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82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1982년도에는요.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지금은 사회복지사라고 하지만 그때는요. 사회사업가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한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는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윤리강령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문가의 어떤 책임과 역할을 크게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1982년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1983년도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국고 보조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자, 우리 이제 나이가 이제 연배가 40대,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8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자, 아시안 게임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해요. 그리고 2년 뒤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하게 되었죠.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큰 개발의 어떤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86년도 아시안 게임이 결정된 거는요. 4년 전 1982년도에 그 전 개최지에서 다음 개최지를 서울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서울 올림픽도 4년 전, 그 전 개최지인 1984년도 이때 바로 다음 개최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세계대전과 그다음에 또 이제 아시아의 축제를 열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에 건설도 하고 바로 정비도 하고 환경 정비 이런 것들 하라고 4년이라는 그 텀을 줍니다. 자, 이때 1982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이제 아시아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제 펼치다 보니까 이제 바로 대한민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저도 얘기만 들었었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하더라도요. 한강에서 판자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거기서 뭐 물놀이도 하고 멱도 감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한강 시민공원이 만들어지고 이런 적이 없었고 거기도 다 판자촌들 다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한강 주변에. 자,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아시아인들이 다 와서 축제를 벌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바로 스포트라이트가 대한민국으로 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못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좀 이미지상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82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개최가 딱 되면서 이 판자촌을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외곽으로 이제 몰아간 거죠. 그래서 바로 영구 임대 아파트, 바로 신림동이나 또 난곡이나 또는 성남이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워낙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에서 또는 지방 정부가 지원해 주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 재원인 바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영구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종합사회복지관들의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때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바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원래 바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민간 자격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바로 보조금만 지원해주는 부분이 운영이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1983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과 국고보조 사업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85년도에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이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82년도, 84년도, 85년도 이때 이제 복지관에 대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87년도에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바로 공공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죠. 그게 바로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는요,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 사회사업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만 바로 학장과 그다음에 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바로 시험 없이 별정직으로 이제 그 임용이 되는, 그때는 7급으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7급 직제였었어요. 지금 공무원은 지금 9급 직제인데 그때 당시엔 7급으로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근데 별정직이라는 것은 별도의 직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도 안 되고, 왜냐하면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항상 그냥 7급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부분이었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공공복지행정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고,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지금의 바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는 1992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명칭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고요. 물론 시행은 2000년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복지사무 전담기구, 즉 일명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던 거예요. 92년도에. 근데 만들어놨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선배님들이 너무 얌전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거기에다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하다가 바로 이제 보건소, 그때 당시에 보건소는요, 직활시에만 보건소가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도에만 바로 보건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바로 5개 바로 직활시에 보건소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로 보건소가 어차피 보건도 복지의 한 영역이니까 사회복지를 함께 해서 바로 이제 조직을 넓혀보자라는 부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결국에는 시, 군, 구까지 확대를 시키는데 크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바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되었을 때 시군구에 바로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죠. 그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사무소를 이제 함께하는 보건복지사무소라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97년도에는요, 과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대, 60대, 70대 분들은요,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바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못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어떡합니까?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바로 무허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었죠. 자, 무허가는 뭡니까? 바로 지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못 받아요. 정부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부금이나 후원금, 민간의 영역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바로 지방정부의 그 영역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지방정부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컨트롤을 못하니까 감시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다 보니까 이 무허가 시설 안에서 바로 인권 유린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시설, 무허가 시설들이 되겠죠. 그래서 1997년도에는요, 이 무허가에 대한 허가제도가 상당히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바로 이것을 바로 신고제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려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설평가 제도가 이제 법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평가, 우리 또 선생님들 중에는 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3년마다 바로 이제 시설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인권이 확보되는 이런 부분에 좀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바로 시설평가제를 바로 법제화 시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1999년도부터 이제 시설평가제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98년도에는 바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됐고요. 그 공동모금회가 뭐에 있었습니까? 금모기 운동했던 거잖아. 금모기. 그래서 1999년도에는 바로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99년도에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대한 평가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었던 거죠.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중앙사회서비스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가 되겠죠. 2000년대는요, 바로 이제 1999년도에 제정되어서 이제 시행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전신은 뭐였었습니까? 생활보호법이었었어요. 생활보호법. 자,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생활보호법은요, 이런 수급자는 보호의 대상인 거죠. 시혜의 대상인 거예요. 자선의 대상으로 봤던 부분이죠. 자선. 자, 이렇게 이제 불쌍하니까 도와줄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생활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바로 이제 권리의 대상, 의무와 권리의 대상, 그리고 이제 이런 권리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운영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사회복지 1급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2003년도부터 바로 1급을 국가시험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95년도에 바로 보건소에 빼앗겼던 바로 사회복지사무소를 9년 만에 다시 되찾아갖고 오는 거죠. 자, 9년 만에. 그래서 2004년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시범사업을 세 군데에 있었어요. 하나는 서울시 서초구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충청남도 공주, 그리고 경상남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창원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했었는데, 자, 이때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한 기관에 모아놓고 거기서 전문성을 발휘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재의 신청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관 주변에 있는 그런 수급자분들은 이용하시기가 편하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했던 거죠. 결국에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부분에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접근성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공급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자 중심. 이 공급자 중심이 결국에는 접근성의 문제로 실패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접근성의 문제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바로 2005년도에는 시, 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권교부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006년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실패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 7월부터 2007년도 7월까지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3단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3단계를 하면서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 즉 민원 중심으로, 민원인 중심으로. 그럼 민원인 중심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동사무소가 있었거든요. 각 시, 군, 구 안에 바로 동사무들이 있었고 그 동사무소 안에 사회복지 공무원들 한 명씩을 배치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상 하나 더 갖다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편한 거죠. 그것이 지금의 동행정복지센터의 전신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각 동마다 필요했던 부분들, 그래서 바로 엄청나게 많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동사무소에다가 사회복지 기능을 추가를 시켜서 동주민센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급자 중심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전자바우처가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7월부터는 드림스타트 사업, 즉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기관이 운영되게 됩니다. 자, 2010년대입니다. 2010년대는 바로 2010년도 1월부터는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이음이라는 것을 시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전국적으로 7명이라는 사람이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민원인들 때문에. 자, 그래서 명칭은 통합관리망인데 서버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자꾸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2년도에는 바로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2013년도에는 별도로 바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뭐냐면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 함께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 행정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할 때 이렇게 이제 움직였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공기관에 또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부분이 되었죠. 자, 그리고 2015년도엔 바로 분권교부세. 자,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10년이 지난 2015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4년도 2월에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죠. 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해서 부랴부랴 만든 것이 바로 사회보장급여법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자, 원래 풀 명칭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언제 2014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 이후에 이제 시행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넘어오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2014년도에 송파 세모녀에 대한 자살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민원인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런 취약계층 분들이 있는지를 발굴하고 그래 찾아서 그래서 이제 복지 사각지를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바로 동주민센터에다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가시켜서 지금의 동행정복지센터가 되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제 송파 세모녀 때문에 2016년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사무소가 바로 지금의 동행정복지센터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 8월에는요, 기존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하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서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바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합쳐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이라는 것을 개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도 6월에는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가 운영이 되게 됐죠. 자, 2020년대가 되겠습니다. 2020년대 하면요, 바로 2021년대는 맞춤형 급여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보육, 그리고 생활지원, 교육비 지원, 그리고 의료지원, 임신, 출산, 그리고 감면 서비스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영아수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지금은 뭡니까? 이게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바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변화 과정인데요.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이번 24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자, 2004년도에 시작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뭐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그 이후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언제죠? 2019년도죠.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언제입니까? 2012년도가 되겠죠. 자, 이것도 모두 다 이제 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2번이죠. 바로 기억, 니은, 리을, 디귿이 되겠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4년도에 바로 그 사회복지사무소, 전자바우처는 2007년도,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도,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2019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역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자, 22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1번. 자, 6.25 전쟁 이후에 외국 원조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시설이 설립되었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죠? 원조기관 바로 카바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60년대 원조기관에 대한 철수 이후에 자생적인 사회복지 단체가 성장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생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었어요. 항상 이렇게 이제 외국 원조 단체에 의해서 그게 이제 정례화가 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죠. 자,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요, 지역사회 이용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 기관들이 증가를 하게 되었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해서 배치가 되었죠. 1987년도에. 그리고 다섯 번째,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960년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나 자, 외연단체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었고요. 1970년대 들어와서 외국 기관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었고 국가가 그를 대신해서 지원을 해줬지만 바로 자생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토착적인 바로 사회복지 단체가 발달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생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에는 전문성, 즉 주요 업무는 핵심적인 업무는 누가 한다는 바로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전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성, 충분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양과 질이 충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포괄성, 통합성. 자, 포괄성과 통합성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통합성하고 포괄성에 대한 차이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공, 통, 수, 포. 자, 공급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바로 통합성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 자,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포괄성입니다. 자, 먼저 포괄성으로 가야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어떤 욕구나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입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포괄성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유기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가 다른 것들과 다 연계되어서 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그 문제들을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를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포괄성이고요. 그리고 통합성은 뭐냐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통합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다. 자, 포괄성.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와 문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확인해서 문제를 규명하고 그 규명된 문제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을 동시에 접근해서 순차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포괄성이 되겠고요. 자, 통합성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복합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서비스 공급 주체들도 서로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통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속성.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그 욕구나 문제들이 바로 1년 동안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1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그 욕구나 문제들 해결이 될까 말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냥 중간중간 서비스 제공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했을 때는 안 하니만 못한 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나 욕구들이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지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인이 필요한 여러 종류의 어떤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 연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접근성은 바로 물리적인 공간, 환경에 대한 부분만 접근성이 아니라 바로 이제 심리적인 부분, 그래 작용 요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다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나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는 바로 정보가 결여되어 있을 때 또는 정보가 부족할 때나 또는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 또 심리적인 문제, 또 선정 절차상의 어떤 장애, 또 자원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접근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평등성.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평등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책임성. 사회복지 조직은요, 국가나 바로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해서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책임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운영 주체별로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공공 전달 체계가 있고 또 하나는 민간 전달 체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공공 전달 체계는 다시 한번 바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겠고요.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공공 전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사회보험회사의 관장, 즉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보험 보험자, 즉 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공공전달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달체계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 공공전달체계는요,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바로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거쳐서 그리고 나서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대상자까지 서비스가 연계될 수가 있겠죠. 민간전달체계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재단 또는 자원봉사 단체나 또는 시설이나 개인 등이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으로 통해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민간전달체계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공공전달체계는요, 바로 이제 공무원 조직, 공공 조직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 자체가 대부분 다 세금으로 가고 있잖아요, 조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재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료적이고 복잡하고요.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다는 거죠. 자,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다른 외부적인 관심이 별로 덜하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민간 전달 체계는 그 재원에 대한 부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재정적인 부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융통성과 창의성과 유연성이 발휘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 전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그 구축에서 바로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구축의 원칙들, 그 중에서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자, 통합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 자, 접근성,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고려하지 않는다. 비용 부담 고려해야죠. 그죠? 예, 이게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포괄성, 복잡한 복합적인 욕구에 빠짐없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다 차원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성, 충분성이라는 거죠. 바로 서비스에 대한 양과 질, 그리고 시간이 바로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연계성, 바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파편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 중에 바로 이제 접근성, 바로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자, 비용 부담이 너무 높아버리면 취약계층 분들은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 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비용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낮거나 또는 무료인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문제나 또는 서비스를 좀 가볍게 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급자분들의 어떤 그 인권과 그다음에 그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존중해 주면서 충분히 본인들이 그 지불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적정 수준에 대한 비용 부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가 바로 접근성인데요. 자,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접근성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 주체별로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인데요.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설명 중에 이번에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3회. 자, 공공 전달 체계, 민간 전달 체계, 공공과 민간의 혼합 전달 체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 체계. 집행 체계는 뭐예요? 직접 뭔가 민원인을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급자가 대면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공단,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모두 공공전달체계다. 자, 행정복지센터나 공단은 공공전달체계인데요.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이죠. 그래서 이게 해당되지 않아서 바로 옳지 않은 것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을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장치가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에 대한 혼합 전달 체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행정복지센터하고 공단은 모두 다 공공 전달 체계이지만 반면에 바로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가 되겠는데요. 자, 품질 관리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총체적 품질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TQM이 되는데요. 자, 이 TQM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궁극적으로 누가 결정한다? 고객이 결정한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오셨어요?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 그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변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변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품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저품질로 만들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고품질로 처음부터 설계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질은 되지만 시간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도록 바로 고품질로 첫 번째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품질의 서비스는요. 개인의 노력보다는요. 오히려 조직의 다양한 직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바로 고품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투입과 과정을 개선해서 지속적인 질을 개선했을 때 바로 질적 우월성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품질에 대한 개선은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품질은요. 전체 조직의 어떤 헌신과 사명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페르슈라만 그리고 자이사블 벨이라는 사람이 의해서 공동으로 연구했던 것이 바로 서브컬이라는 부분이죠.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서브컬에 대한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서브컬은요 5가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성, 외모,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뢰성과 그다음에 즉흥성, 확신성과 공감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그다음에 장비, 직원들이 갖고 있는 유니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형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신뢰성은 약속을 했던 그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조언원들의 어떤 능력과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즉흥성은 바로 즉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확신성은요, 그 조언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 예절, 정중함. 그래서 고객에게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바로 확신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성은 바로 개별적인 고객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욕구에 대해서 잘 관심 갖고 배려해 주는 것을 바로 공감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5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고품질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서브컬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가지 문제를 바라볼 텐데요. 먼저 총체적인 품질 관리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20회 때. 자,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서 바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2번, 자, 자료와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자, 3번, 자, 좋은 품질이 무엇인지를 고객이 결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고객 중심의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4번째, 자, 집단의 노력보다는 개인의 노력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그렇지 않죠. 자, 개인의 노력보다 집단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하죠. 그래요. 집단 구성원들의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개인의 노력보다는 바로 조직의 다양한 직원들의 협동의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품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서브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24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즉흥성, 기관과 장비, 그리고 질서정연한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뭐예요? 바로 유형과 관련된 부분이죠. 유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즉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자, 신속하게 대응해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죠? 이게는 즉흥성이죠. 즉흥성. 자, 그리고 확신성. 시설과 작업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 거. 이것도 유형성이죠. 해당되지 않겠죠? 자, 신뢰성. 자, 서비스를 약속했던 대로 정확하게 실행하는 거. 요게 맞겠죠? 예, 그래서 바로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유형성이고요. 그래서 즉흥성은 고객이 돕고 신속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즉흥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공감성이라는 것은 바로 고객에게 개별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보살핌을 제공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바로 유용성이죠. 그리고 확신성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지식과 능력 또는 신뢰를 통해서 고객에게 확신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공감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유형성이라는 것은 자, 물리적인 시설이나 장비, 외형적인 상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번째는 그 다음 번째, 다섯 번째 키워드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